이 팀을 맡아주세요. 회장님, 청소부에게 무슨... 회장님,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청소부에게 팀을 맡긴다고요? 회장의 행동에 회사의 임직원들이 의문을 품는다. 당신은 해고야. 당장 나가. 그 순간 저는 걸레 자루를 든 손끝이 얼어붙는 걸 느꼈습니다. 로비 바닥은 아침에 제가 윤희나게 닦아놓은 곳이었고 유리문 밖으로는 출근 인파가 흐르고 있었죠. 그런데 그 평범한 월요일 아침이 단 한 문장으로 전쟁터가 됐습니다. 해고 통보를 받은 사람은 제가 아니었습니다. 늘 저를 투명인간 취급하던 임원, 정확히는 비서실과 기획실을 장악하고 있던 전무였어요. 그는 회장 앞에서도 목소리가 큰 사람으로 유명했고 직원들 사이에서는 회장 위에 전무라는 말까지 돌았죠. 그런 사람이 사람들 앞에서 한 번에 잘려나갔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우연히 본 게 아니었습니다. 회장이 로비 중앙으로 내려오기 직전 경비팀이 저에게만 이상하게 길을 터주며 말했거든요. 박 선생님, 잠깐만 이쪽에 계세요. 선생님이라는 호칭이 낯설어서 저는 괜히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이 회사에서 선생님은 임원이나 외부 컨설턴트에게 붙는 말이었으니까요. 로비 한가운데 회장은 제가 서 있는 방향을 정확히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임원들에게 던진 말은 더 충격적이었어요. 오늘부터 비상대응팀을 새로 꾸린다. 팀은 내가 직접 지휘한다. 그리고 실무 책임자는 저 사람입니다. 회장의 손끝이 가리킨 건 정장도 넥타이도 아닌 청소조끼를 입은 저였습니다. 그때 로비가 조용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람들의 숨이 동시에 멎는 느낌이었죠. 누군가는 헛웃음을 삼켰고 누군가는 노골적으로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저는 그들이 지나가며 흘린 커피를 닦고 그들이 발로 밀어둔 의자를 다시 정돈하던 사람이었으니까요. 저는 순간 도망치고 싶었습니다. 저 아닙니다라고 말하고 싶었죠. 하지만 목이 잠겨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회장이 저를 지목한 이유를 저는 어렴풋이 알고 있었습니다. 정확히는 이유가 있을 것이라는 직감이 있었어요. 이 회사가 갑자기 이렇게 소란스러워질 만큼 무언가 큰일이 터졌다는 것도요. 며칠 전부터 분위기가 이상했습니다. 복도에서 임원들이 스치듯 제 얘기를 했어요. 이번 주 발표만 넘기면 된다. 자료는 누가 관리하고 있지? 외부 감사가 들어오면 끝장이야. 평소에는 청소부가 옆에 있어도 말을 멈추지 않는 사람들이 그때만큼은 제 존재를 의식하며 말을 꺾었습니다. 그 모습이 오히려 더 수상했죠. 그리고 저는 한 가지를 더 봤습니다. 새벽에 쓰레기 분리수거를 하러 기획실 앞을 지나는데 전무의 비서가 종이박스를 급히 끌고 나오는 장면이었어요. 그 박스 안에는 파쇄되지 않은 서류가 가득했고 맨 위에 찍힌 글씨가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대외비 프로젝트 오로라 내부 리스크 보고서. 저는 글자를 보는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회사가 숨기는 게 있다는 뜻이었으니까요. 그런데 회장은 그 전무를 사람들 앞에서 자르고 그 자리에 저를 세우며 팀을 맡기겠다고 했습니다. 누가 봐도 이상한 결정이었고 누가 봐도 납득이 되지 않는 선택이었죠. 임원들은 당연히 반발했습니다. 하지만 회장은 한치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눈빛을 봤어요. 단순한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오래 참아온 사람이 결정적인 증거를 잡았을 때의 눈빛이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오늘 로비에서 벌어진 해고는 감정의 폭발이 아니라 계획된 처벌이라는 걸요. 그리고 그 계획의 한가운데에 왜 하필 제가 서 있는지 이제 곧 알게 될 거라는 걸요. 문제는 제가 그 진실을 알고 싶으면서도 두려웠다는 겁니다. 저는 그 회사에서 다시는 눈에 띄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조용히 남들 발밑만 닦으며 살고 싶었어요. 그런데 회장은 제 인생을 로비 한복판으로 끌어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청소도구 창고에서 혼자 손을 씻다가 제 개인 사물함 안쪽 깊숙이 숨겨둔 낡은 사원증을 바라봤습니다. 20년 전 제가 청소부가 아니라 이 회사의 다른 이름으로 불리던 시절의 사원증이었죠. 그리고 바로 그때 회장의 비서에게서 짧은 문자가 왔습니다. 박도윤님, 회장님께서 단둘이 뵙자고 하십니다. 지금 내려오실 수 있을까요? 저는 손끝이 다시 차가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회장이 저를 왜 선택했는지, 왜 전무를 그 자리에서 잘랐는지, 그리고 청소부에게 팀을 맡긴다는 말이 단순한 쇼가 아닌 이유를 이제부터 듣게 될 것 같았으니까요. 회장실 문 앞에서 저는 한 번 더 숨을 삼켰습니다. 청소 조끼를 벗고 갈까, 그대로 들어갈까 망설였지만 비서는 제 옷차림을 보더니 오히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치 그대로가 맞습니다라는 신호처럼요. 문이 열리자 회장실의 공기가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넓고 조용한 공간, 한쪽 벽면엔 해외 지사 사진과 상장들이 줄지어 있었고 중앙 테이블 위엔 서류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회장은 창가에 서 있다가 제가 들어오자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로비에서 보였던 분노는 사라졌고 대신 오래된 피로와 결심이 섞인 얼굴이었죠. 박도윤 씨. 그가 제 이름을 부르는 순간 제 심장이 한 번 크게 내려앉았습니다. 이 회사에서 그 누구도 제 이름을 부른 적이 없었거든요. 늘 청소하시는 분 저기 야 정도였죠. 회장은 제게 앉으라고 손짓했습니다. 저는 소파 끝에 바짝 붙어 앉았습니다. 그때 회장이 서류 한 장을 제 앞으로 밀어놓았습니다. 겉표지에는 굵은 글씨로 비상대응팀 구성안이 적혀 있었고 그 아래 작은 글씨로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팀장 실무 총괄 박도윤. 저는 입술이 말라붙었습니다. 회장님이 로비에서 말한 게 정말로 농담이 아니라는 사실이 그 종이 한 장으로 확정되었으니까요. 왜 저입니까? 제가 겨우 그렇게 묻자 회장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제 질문에 바로 대답하지 않고 전혀 다른 얘기를 꺼냈습니다. 전무가 오늘 로비에서 잘린 이유, 사람들이 모르는 게 있어요. 회장은 책상 서랍에서 작은 녹음기를 꺼내 테이블 위에 툭 놓았습니다. 손바닥만 한 크기, 브랜드 표시도 없는 아주 평범한 기계였습니다. 이게 증거입니다. 그 순간 저는 며칠 전 새벽 기획실 앞에서 봤던 박스가 떠올랐습니다. 대외비 내부 리스크 보고서. 전무 비서가 숨기듯 끌고 나가던 그 박스. 그리고 그날 이후부터 회사 공기가 이상하게 바뀌었던 이유. 회장은 저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내부 정보 유출이 있었어요. 단순한 소문이 아니라 계약 자체가 흔들릴 만큼 큰 유출입니다. 저는 그 말에 얼어붙었습니다. 이 회사는 요즘 해외 파트너십이 생명줄이었고 그 계약이 무너지면 수백 명이 한꺼번에 흔들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회장은 그 심각한 일을 임원들 앞이 아니라 저에게 먼저 털어놓고 있었습니다. 보안팀이 못 잡았습니다. 감사팀도 못 잡았어요. 회장은 그 말 끝에 짧게 웃었습니다. 웃음이라기보다 자조에 가까웠죠. 그 사람들이 못 잡은 이유가 뭔지 알아요? 범인이 그 사람들 안에 있으니까. 저는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회장의 말은 명확했습니다. 전무가 단독 범인이든 중심축이든 적어도 그 라인에 문제가 있다는 뜻이었죠. 그런데 회장은 왜 청소부인 저를 선택했을까요? 그 이유가 더 무서웠습니다. 회장은 제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박도윤 씨는 이 건물에서 사람들이 제일 무심하게 지나치는 사람이죠. 그 말이 꽂혔습니다. 무심하게 지나친다. 그건 맞았습니다.
저는 회사 안에서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었으니까요. 회장은 이어서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가장 강한 무기입니다. 당신은 어디든 들어갈 수 있어요. 사람들이 경계하지 않으니까. 저는 순간 목이 막혔습니다. 제 비참한 위치가 회장에게는 전략으로 보였던 겁니다. 사람들에게 무시당하던 제 삶이 누군가를 잡기 위한 도구가 되는 상황. 마음 한구석이 쓰라렸지만 또 다른 한구석은 이상하게 뜨거워졌습니다. 적어도 누군가는 제 쓸모를 정확히 보고 있었으니까요. 그때 회장은 저를 더 놀라게 하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이 회사 내부 구조를 누구보다 잘 알아요. 저는 얼굴이 굳었습니다. 제가 청소를 하면서 동선을 알고 회의실 출입 시간대를 알고 누가 언제 야근하는지 아는 건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회장이 말하는 뉘앙스는 그 이상이었습니다. 마치 제가 원래부터 이 회사를 알던 사람처럼요. 저는 그 말을 부정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회장이 서류 한 장을 또 꺼내 제 앞에 펼쳤습니다. 낡은 인사기록 카드였습니다. 사진은 흐릿했지만 분명 제 얼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적힌 부서명. 기술기획실 시스템 설계 보조 박도윤. 제 손끝이 떨렸습니다. 제가 잊었다고 생각했던 이름과 기록이 회장 손에 들려 있었습니다. 저는 20년 전 이 회사에서 일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뒤로 모든 것이 무너졌고 저는 다시는 그 과거를 꺼내지 않겠다고 다짐했죠. 그런데 회장은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그걸 어떻게? 제가 말을 잇지 못하자 회장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필요해서 찾았어요. 그리고 잠시 숨을 고른 뒤 결정적인 한 문장을 꺼냈습니다. 전무가 숨기고 있는 건 단순한 유출이 아닙니다. 사고예요. 회사가 일부러 묻어둔 사고. 저는 그 순간 로비에서 전무가 해고되던 장면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임직원들이 얼어붙고 회사 로비 공기가 차갑게 식어버리던 그 순간. 그것은 단순한 권력 싸움이 아니라 오래 묻어둔 죄가 터져나오는 시작이었습니다. 회장은 녹음기를 손가락으로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박도윤 씨, 당신이 이 팀을 맡아야 하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잠깐의 정적 뒤에 회장은 마침내 본론을 꺼냈습니다. 이 녹음 속 목소리 당신이 아니면 해석할 사람이 없어요. 그 말에 제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녹음은 단순한 대화가 아니라 누가 들으면 평범하게 흘려버릴 말들 속에 숨은 암호 같은 내용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회장은 제가 그것을 알아챌 수 있는 사람이라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도망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마음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올라왔습니다. 20년 전 제가 빼앗기고 무너지고 잊어버리려 했던 자존심 같은 것. 회장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내가 로비에서 일부러 그 장면을 만든 이유도 있어요. 전무 라인이 움직이게 해야 했거든. 움직이면 흔적이 남습니다. 그 흔적을 잡는 게 이제 당신 역할입니다. 그때 제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모르는 번호로 짧은 메시지가 하나 도착했습니다. 청소부가 감히 팀장? 잘못된 꿈 꾸지 마. 조용히 사라져. 저는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누군가가 이미 제가 회장실에 들어온 것까지 알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즉, 오늘 로비에서 해고된 전무만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직 남아 있습니다. 아직 움직입니다.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회장이 청소부에게 팀을 맡긴 게 기행이 아니라 누군가를 끌어내기 위한 덫이었다는 것을요. 하지만 그 덫의 미끼가 하필 나라는 사실이 이제부터 제 인생을 더 깊은 늪으로 끌고 갈지도 모른다는 것도요.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회장은 제 눈을 보고 있었습니다.
마치 제 대답을 이미 알고 있다는 듯한 눈빛으로. 과연 저는 이 일을 맡으면 다시 과거의 지옥으로 돌아가게 될까요? 아니면 이번엔 제가 그 지옥을 뒤집어 엎을 수 있을까요? 회장실에서 나온 뒤 제 발걸음은 로비로 내려가는 엘리베이터 앞에서 멈췄습니다. 방금 받은 메시지가 계속 눈앞에 아른거렸거든요. 청소부가 감히 팀장? 잘못된 꿈 꾸지 마. 조용히 사라져. 누가 보냈는지 번호도 없고 발신자 표시도 막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건 그 문장이 너무 이 회사 사람 같다는 거였어요. 저를 청소부로만 부르면서 제 자리가 어디인지 정확히 알고 제게 어떤 말이 가장 아프게 꽂히는지 알고 있는 사람. 저는 휴대폰을 주머니 깊숙이 넣었습니다. 들키면 안 된다는 직감이 들었거든요. 이 회사는 생각보다 훨씬 좁고 생각보다 훨씬 촘촘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마자 저는 고개를 숙이고 들어갔습니다. 혹시라도 누군가가 제 표정을 읽을까봐. 그런데 1층에 도착하자 로비 공기가 여전히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전무가 끌려나가듯 떠난 그 자리 사람들이 흩어지긴 했지만 시선은 아직도 살아있었죠. 회장이 미쳤다는 말이 공기 중에 떠다니는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일부러 청소 도구함이 있는 구석으로 향했습니다. 제가 원래 있어야 하는 자리로 돌아가야 덜 의심받습니다. 회장이 말했죠. 당신은 사람들이 제일 무심하게 지나치는 사람이다. 그 무기가 이제는 제 방패가 되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도구함 문을 열려는 순간 뒤에서 누군가 낮게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박도윤 씨.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이 회사에서 제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 또 있을 리가 없는데요. 뒤돌아보니 인사팀 차장 아니, 지금은 경영지원실로 옮겼다는 그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늘 깔끔한 정장, 정리된 미소, 그러나 눈빛은 딱딱하게 굳어있는 사람. 그는 제게 다가오지도 멀어지지도 않은 채 일정한 거리를 유지했습니다. 회장실 다녀오셨죠? 그 한마디에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미 감시가 붙었습니다. 회장실 출입은 기록이 남을 수밖에 없지만 청소부가 회장실에 들어간다는 건 그 자체로 사건이니까요. 네. 호출하셔서요. 저는 최대한 평범한 톤으로 답했습니다. 대화가 길어지면 위험합니다. 그 사람은 눈썹을 아주 미세하게 올리더니 입꼬리를 살짝 비틀었습니다. 요즘 세상이 좋아졌네요. 청소부도 회장실에 들어가고. 그 말이 비아냥이라는 건 누구나 알 수 있었지만 저는 그냥 고개를 숙였습니다. 대응하면 제가 튀는 순간이 됩니다. 저는 아직 튀면 안 됩니다. 그때 그 사람이 제 손목을 슬쩍 봤습니다. 제가 긴장할 때 무심코 만지는 습관이 있었거든요. 손목 안쪽 아주 희미하게 남은 오래된 흉터. 저는 그 순간 손을 주머니로 숨겼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그걸 놓치지 않았습니다. 예전부터 손이 고생했나 봅니다. 그 말은 단순한 걱정이 아니었습니다. 당신을 알고 있다는 경고였죠. 저는 더 말하지 않고 도구함에서 걸레와 쓰레바지를 꺼냈습니다. 그걸 들고 있으면 저는 다시 청소부가 됩니다. 누구도 제게 더 묻지 않겠죠. 그런데 그 사람이 제 앞을 막아서며 한마디를 더 했습니다. 박도윤 씨, 회장님이 무슨 약속을 하셨든 너무 믿지 마세요. 이 회사에서 약속은 약속이 아닙니다. 그 말이 끝나자 그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돌아서서 걸어갔습니다. 마치 나는 할 말 했어라는 태도였죠. 저는 그 뒷모습을 보며 입안이 바짝 말랐습니다. 회장이 덫을 놓았고 누군가는 그 덫을 눈치챘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바로 신호를 보낸 겁니다. 너 조용히 해. 너 선 넘지 마. 너 원래 자리로 돌아가.
하지만 저는 이제 알았습니다. 이 싸움은 이미 시작됐고 저만 빠져나갈 수 있는 싸움이 아니라는 걸요. 회장이 저를 미끼로 세운 순간부터 저는 이미 판 위에 올라가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평소보다 더 꼼꼼하게 움직였습니다. 일부러 회의실 근처를 자주 오가고 엘리베이터 동선을 바꾸고 휴게실 문틈에서 들리는 대화를 귀로만 훑었습니다. 청소부는 어디서든 있어도 없는 사람이니까요. 그러다 15층 비서실 복도 끝 비상계단 쪽에서 낯익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회장 비서, 그리고 아까 제 앞을 가로막던 그 경영지원실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회장님이 진짜 그 사람을 쓰실 생각이야? 미친 거지. 전무해고는 그렇다 쳐도 청소부를 팀장으로. 비서가 낮게 웃었습니다. 웃음인데 웃음이 아니었습니다. 회장님은 지금 누굴 믿을 사람이 없어. 그래서 가장 바깥 사람을 데려온 거야. 그게 더 위험한데. 그 사람은 잠깐 말을 멈추더니 마치 결론을 내리듯 말했습니다. 그 녹음기 찾았어? 아직. 비서가 대답했습니다. 근데 회장님이 이미 건넸을 수도 있어. 순간 제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녹음기. 회장이 책상에 놓았던 그 작은 녹음기. 그걸 누군가 찾고 있었습니다. 즉, 그 녹음기 안에는 회사가 뒤집힐 만한 내용이 들어있다는 뜻이죠. 그 사람은 목소리를 더 낮췄습니다. 그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회장님만 아는 게 아니야. 우리도 알아야 해. 그 전에 그 청소부부터 잘라. 잘라. 그 단어가 제 뼛속까지 차갑게 들어왔습니다. 해고가 끝이 아니라는 뜻이었어요. 이 회사에서 잘라라는 말은 그냥 직장만 잃는 게 아니라는 걸 저는 너무 오래 봐왔거든요. 소문을 내고 기록을 남기고 다른 회사 취업도 막고 사람 하나를 조용히 사회에서 밀어내는 것. 제가 무심코 한 발을 뒤로 빼는 순간 바닥에 작은 플라스틱 조각이 딱 하고 울렸습니다. 청소 카트 바퀴에서 떨어진 부품이었죠. 복도 끝 대화가 끊겼습니다. 누구야? 거기 누구 있어? 제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저는 반사적으로 청소 카트를 앞으로 밀며 아무 일도 아니라는 표정으로 복도 중앙으로 나섰습니다. 그리고 최대한 자연스럽게 말했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부품이 떨어져서요. 치우고 있었어요. 비서가 저를 보자 눈이 살짝 흔들렸습니다. 깜짝 놀란 건 분명했습니다. 그 사람은 제 얼굴을 위아래로 훑어봤고 저는 그 시선에서 확신했습니다. 들었구나. 아까 메시지를 보낸 사람과 지금 제 앞에 서 있는 사람이 같은 편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머리를 때렸습니다. 아니, 같은 편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중요한 건 그들이 모두 나를 위험 요소로 인식했다는 사실이죠. 그 사람이 제게 다가와 낮게 말했습니다. 청소는 제자리에서 하세요. 말은 부드러웠지만 눈빛은 칼 같았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이고 내라고만 했습니다. 그리고 카트를 끌고 복도를 빠져나왔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걸음을 빨리 하면 더 수상해집니다. 저는 최대한 천천히 평소처럼 움직였습니다. 그날 퇴근길 회장이 제게 했던 말이 계속 귓가에서 울렸습니다. 움직이면 흔적이 남는다. 지금 그들은 이미 움직였습니다. 녹음기를 찾고 있었고 나를 자르려 했습니다. 즉, 흔적이 생겼습니다. 저는 지하철 창에 비친 제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평소와 똑같은 청소부 얼굴인데 눈만 달라져 있었습니다. 두려움과 분노가 동시에 떠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순간 또 하나의 메시지가 왔습니다. 오늘 들은 얘기, 입 열면 끝이다. 가족도 조심해. 저는 손이 떨려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가족. 그 단어 하나로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건 회사 안의 싸움이 아니라 제 삶 전체를 겨누는 싸움이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메시지를 보는 순간 제 안에서 다른 결심이 생겼습니다. 이제는 물러나면 더 위험하겠구나. 회장이 왜 로비에서 그런 장면을 만들었는지 이제 저는 더 분명히 알 것 같았습니다. 누군가를 끌어내는 덫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판을 흔들어 숨은 놈들이 먼저 움직이게 만드는 불꽃이었죠. 그리고 그 불꽃이 지금 제 발밑까지 번졌습니다. 이제 남은 건 하나였습니다. 회장이 준 녹음기 안의 내용, 그리고 그걸 노리는 사람들의 정체. 과연 그 녹음기에는 무엇이 들어있을까요? 왜 그들은 녹음기를 찾으면서까지 저를 잘라버리려 할까요? 그리고 더 중요한 질문 하나. 회장은 정말 저를 지켜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저를 끝까지 미끼로 쓰고 버릴까요? 그날 밤 저는 집에 도착해도 신발을 벗지 못했습니다. 현관 바닥에 그대로 서서 휴대폰 화면만 바라봤어요. 가족도 조심해. 단 6글자. 그게 제 가슴을 더 세게 조여왔습니다. 회사에서 해고당하는 것쯤은 솔직히 견딜 수 있었어요. 하지만 가족을 건드리겠다는 암시는 달랐습니다. 그건 너는 혼자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역으로 이용하는 협박이었죠. 저는 부엌에 앉아 한참 동안 숨을 고르다 조용히 휴대폰을 껐습니다. 그리고 그때 너무 당연해서 잊고 있었던 사실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이 회사에서 누군가가 저를 겁줄 수 있을 정도로 제 가족을 안다면 그 사람은 단순한 직원이 아닙니다. 누군가 제 주민등록 등본 수준의 정보를 들여다볼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인사팀, 총무, 보안 또는 회장 비서실. 저는 밤새 잠을 못 잤습니다. 다만 침대에 누워 눈만 감고 있었는데도 복도에서 들리던 그 대화가 계속 되감기처럼 반복됐어요. 그 녹음기 찾았어? 그 전에 그 청소부부터 잘라. 그 말은 단순히 해고하자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오래전에 비슷한 장면을 본 적이 있었거든요. 누군가가 회사에서 조용히 사라질 때 그 다음은 늘 같은 순서였습니다. 첫째, 소문이 돈다. 둘째, 기록이 남는다. 셋째, 어디서든 그 사람을 쓰기 꺼린다. 넷째, 당사자는 스스로 무너진다. 그걸 그들은 정리라고 불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일부러 평소보다 1시간 일찍 출근했습니다. 회사에 사람이 적을 때 움직여야 했어요. 출근길도 바꿨습니다. 늘 타던 지하철 칸이 아니라 가장 앞 칸. 회사 건물로 들어갈 때도 정문이 아닌 옆 출입구. 저는 겁먹어서가 아니라 증거 없이 싸우지 않겠다는 결심 때문이었습니다. 로비로 들어서자 어제와 달리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조용함은 평화가 아니라 폭풍 전의 정적이었어요. 사람들은 말 대신 눈으로 속삭이고 있었죠. 저는 청소 도구함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일부러 그 비서실 복도로 가지 않았습니다. 어제처럼 들키면 끝이니까요. 대신 저는 다른 길을 택했어요.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는 길. 지하 1층, 문서 보관실. 그곳은 택배 상자, 오래된 서류, 폐기 전 문서들이 쌓여 있는 곳이라 사람들이 잘 내려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알고 있었어요. 그곳에서 문서가 사라지고 흔적이 지워진다는 걸. 그리고 여기서라면 사람들이 숨기는 걸 먼저 볼 수 있다는 것도요. 제가 폐기박스를 정리하는 척하며 둘러보는데 낯익은 얼굴이 한 명 보였습니다. 보안팀 김대리. 그는 이 회사에서 사람을 조용히 내보내는 일을 도맡아 해온 사람이었습니다. 말수는 적고 늘 무표정. 그런데 제가 아는 김대리는 아침 일찍 지하 보관실에 혼자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가 뭔가를 서랍에 넣고 자물쇠를 잠그는 동작이 보였습니다.
저는 반사적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이 마주치면 위험하니까요. 그런데 그 순간 제 손끝이 멈췄습니다. 서랍 안쪽에 낡은 파일 하나가 보였거든요. 겉표지에는 작은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특별관리 대상자. 저는 그 글씨를 보는 순간 온몸이 굳었습니다. 이건 직원 인사 파일이 아닙니다. 관리라는 단어가 붙는 순간 그건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는다는 뜻이거든요. 저는 파일을 보려고 한 게 아니라 그냥 눈에 들어온 것 뿐인데도 그날의 공기가 확 바뀌었습니다. 김 대리가 뒤돌아섰습니다. 여기서 뭐 하십니까? 목소리가 낮았고 끝이 뾰족했습니다. 저는 태연한 척 쓰레기 봉투를 들어 보이며 대답했습니다. 폐기물 정리요. 위에서 내려오라고 해서요. 김 대리는 제 손과 제 눈을 번갈아 봤습니다. 그 시선은 확인이 아니라 측정이었어요. 내가 무엇을 봤는지, 어디까지 봤는지, 얼마나 겁먹었는지. 정리 끝나면 바로 올라가세요. 그는 그렇게 말하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가 지나간 후에도 한동안 숨을 못 쉬었습니다. 특별관리 대상자가 있다는 건 이 회사가 이미 누군가를 겨냥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대상자에 제가 포함될 가능성이 지금 너무 큽니다. 그때 제 머릿속에 떠오른 건 회장실 책상 위의 녹음기였습니다. 어제 비서실 사람들이 말했죠. 회장님이 이미 건넸을 수도 있다. 그럼 회장님이 그걸 제게 준다는 계획을 누군가가 눈치챘다는 뜻입니다. 저는 여기서 결론 하나를 내렸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고 해고, 소동도 즉흥이 아닙니다. 회장은 누군가를 끌어내기 위해 일부러 판을 뒤집었습니다. 그렇다면 회장이 청소부인 제게 팀을 맡기려 했던 행동도 단순히 파격 인사가 아니라 숨은 사람들을 흔들기 위한 미끼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미끼가 된 저는 그냥 숨기만 해선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점심 무렵 회장 비서실에서 사람이 내려왔습니다. 이지우 비서였습니다. 어제 제가 복도에서 마주친 그 비서. 그녀는 제 앞을 지나가며 일부러 들리게 말했습니다. 회장님이 오늘 오후에 중요한 미팅 하나 잡으셨대요. 청소부가 참여한다는 그 미팅. 주변 직원들이 동시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로비와 복도가 다시 술렁였어요. 그녀는 그 반응을 즐기듯 입꼬리를 살짝 올렸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일부러 소문을 퍼뜨리고 있습니다. 청소부가 팀장 된다는 이야기를 더 크게 키워서 사람들이 더 먼저 움직이게 만들려고요. 그런데 그게 회장의 의도인지 비서의 의도인지 그건 아직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는 확실했습니다. 오늘 오후 회장이 또 한 번 판을 흔들 겁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왜 청소부에게 팀을 맡기려 했는지의 실마리가 드러날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그 판이 흔들릴 때마다 누군가는 더 조급해진다는 겁니다. 조급해진 사람은 실수를 합니다. 그리고 그 실수가 제게는 기회가 될 수 있죠. 저는 오후 미팅이 열리는 회의실 근처 복도를 천천히 닦았습니다. 일부러 바닥을 반짝이게 닦으면서도 귀는 문틈으로 향했습니다. 안에서는 낮은 목소리로 회장이 말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내가 믿을 사람은 이제 없다. 그러니 바깥에서 데려올 수밖에. 바깥. 그 단어가 제 심장을 찔렀습니다. 회장은 정말로 내부를 못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부 사람이 아닌 청소부인 저를 끌어올리려 한 겁니다. 그 순간 문이 열렸고 회장 비서가 먼저 나왔습니다. 이지우는 제 존재를 보자 일부러 밝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 여기 계셨네요. 그 말은 친절이 아니라 너 여기 있지? 라는 확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뒤이어 회장도 나오셨습니다.
회장님의 얼굴은 전날처럼 차갑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결심한 사람의 표정이었죠. 회장님은 저를 똑바로 바라보며 아주 짧게 말했습니다. 오늘 저녁 따로 보죠. 저는 고개를 숙였지만 심장 소리가 귀를 찢을 것 같았습니다. 오늘 저녁 따로. 그 말은 하나였습니다. 녹음기 이야기를 드디어 하려는 겁니다. 그리고 왜 나에게 팀을 맡기려 했는지를 이제부터 풀어내려는 겁니다. 하지만 동시에 더 위험해졌습니다. 누군가가 제 동선을 더 강하게 추적할 겁니다. 그리고 오늘 저녁 제가 회장과 만나는 사실이 새나가는 순간 그들은 더 빠르게 움직일 겁니다. 그렇다면 남은 질문은 하나입니다. 회장은 저를 미끼로 쓰는 걸까요? 아니면 진짜로 살려줄 생각일까요? 그리고 녹음기 안에 들어있는 내용은 정말로 사람을 잘라버릴 만큼 치명적인 걸까요? 오늘 저녁이 지나면 이 회사의 진짜 얼굴이 드러날 겁니다. 회장님이 오늘 저녁 따로 보조라고 말한 뒤부터 제 하루는 더 이상 제 것이 아니었습니다. 손에 걸레를 쥐고 바닥을 닦고 있으면서도 머릿속은 계속 한 가지 생각만 맴돌았어요. 저녁에 뭘 말하려는 거지, 그리고 누가 듣고 있을까? 그날 오후 저는 일부러 평소처럼 행동했습니다. 긴장한 티가 나는 순간 누군가가 더 확신할 테니까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회사는 저를 그냥 두지 않았습니다. 퇴근 1시간 전 총무팀 직원이 저를 불렀습니다. 박도윤 씨, 회장님 지시로 오늘부터 출입 동선 바뀝니다. 지하 출입구로만 이동하세요. 말은 공손했지만 내용은 한 줄이었죠. 너 감시 대상이야.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꾸하는 순간 말꼬리가 잡힐 수 있으니까요. 그 대신 저는 아주 조용히 마음속에 체크를 했습니다. 총무팀이 움직인다. 보안이 움직인다. 즉, 비서실 수준이 아니라 조직 전체가 움직이는 중이다. 그리고 그 움직임의 중심에는 이지우 비서가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복사기 앞에서 서류를 정리하는 척하며 비서실 쪽을 바라봤습니다. 이지우가 누군가와 통화하는 모습이 보였거든요. 표정은 평소처럼 단정했지만 눈빛은 조급했습니다. 마치 계획이 흔들리는 걸 막으려는 사람처럼. 그때 제가 평생 잊지 못할 장면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지우가 통화를 끊자마자 서류 한 장을 찢어서 쓰레기통에 넣는 게 아니라 정확히 반으로 접어 자기 가방 안쪽에 넣었습니다. 보통 비서는 서류를 버립니다. 그런데 숨긴다는 건 그 서류가 버리면 안 되는 것이라는 뜻이죠. 저는 확신했습니다. 오늘 저녁 회장과 제가 만나는 자리는 누군가에게 막아야 하는 자리입니다. 퇴근 시간이 다가오자 회사 로비 분위기가 또 싸늘해졌습니다. 저를 보며 수군대는 소리들이 들렸어요. 오늘 회장님이 청소부 불렀대. 뭐야, 진짜 팀장 시키려는 거야? 회장님 미쳤나 봐. 저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타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지금은 말로 싸울 때가 아니었으니까요. 제가 원하는 건 승부가 아니라 증거였습니다. 그리고 그 증거는 회장님 손에 있을 가능성이 컸습니다. 저녁 7시 회사 건물은 대부분 불이 꺼져 있었습니다. 저는 지하 출입구로 내려가라는 지시를 받았지만 회장님이 따로 보자고 했으니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죠. 그때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문자 15층 회장 전용 라운지. 혼자. 단 2문장. 발신자 번호는 비서실 내선이었습니다. 저는 엘리베이터를 tas습니다. 15층 버튼을 누르는 순간 손가락이 떨렸어요. 엘리베이터가 올라가는 동안 제 심장은 계속 쿵, 쿵 소리를 냈습니다. 문이 열리자 복도 끝에 조명이 켜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라운지 문 앞에는 보안팀 김대리가 서 있었어요. 그가 제 얼굴을 보고 낮게 말했습니다. 오늘 들은 건 밖에서 한마디도 하지 마세요. 그 말은 경고였고 동시에 확인이었습니다. 너 오늘 뭔가 듣게 될 거다. 라운지 문이 열리고 저는 회장님과 마주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상상했던 차가운 회장실이 아니었습니다. 회장 전용 라운지는 조용했고 커피 향이 은은했습니다. 창밖으로는 야경이 보였고 회장님은 소파에 앉아 계셨습니다. 그리고 테이블 위에는 작은 검은색 물건이 놓여 있었어요. 녹음기. 저는 그 물건을 보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지금까지 흘러나온 단서들이 모두 그 하나로 모이는 느낌이었죠. 회장님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박도윤 씨, 당신이 지금 이 건물에서 제일 안전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 말이 위로가 아니라 사실이었으니까요. 회장님은 제 반응을 보더니 낮은 목소리로 이어갔습니다. 그래서 내가 일부러 당신을 끌어올리려고 한 겁니다. 제가 숨을 들이켰습니다. 드디어 나왔습니다. 회장이 청소부에게 팀을 맡기려 한 행동의 이유. 회장님은 녹음기를 손끝으로 톡 치며 말했습니다. 이 안에는 내가 믿었던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어있어요. 나를 속이고 회사 돈을 빼돌리고 투자 정보를 팔아넘긴 목소리. 저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이런 게 정말 녹음기에? 회장님은 제 눈을 똑바로 보고 더 충격적인 말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마지막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회장님은 늙었고 이제 끝이다. 회장실만 비우면 우리가 다 먹는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회장님은 한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나는 내 사람을 믿었어요. 비서실도 총무도 보안도. 그런데 그중 몇 명이 한패였습니다. 저는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하 출입구로 내려가라는 지시를 받은 거였군요. 그건 안전이 아니라 통제였던 겁니다. 회장님은 그제야 본론을 꺼냈습니다. 박도윤 씨를 팀장으로 세우려 한 건 파격 인사가 아닙니다. 그들에게 내가 여전히 권한을 쥐고 있다는 메시지였어요. 그 말은 곧 이런 뜻이었습니다. 내가 누구든 올릴 수 있다. 너희가 생각하는 판은 내가 흔든다. 하지만 저는 여기서 더 깊은 의문이 들었습니다. 회장님, 그럼 왜 하필 저였습니까? 제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대사를 길게 하면 안 되는데 이 질문만은 해야 했어요. 회장님은 잠시 침묵하더니 아주 천천히 말했습니다. 당신은 그들 편이 될 수 없는 사람이니까요. 저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바로 알았습니다. 저는 출신 때문에 그들 세계에 낄 수 없습니다. 그들은 저를 절대 자기 편으로 만들 수 없습니다. 그러니 저는 그들에게는 위험한 변수였죠. 회장님은 몸을 앞으로 숙이며 결정타를 던졌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제가 찾던 열쇠입니다. 열쇠요? 회장님은 테이블 위에 파일 하나를 제 앞으로 밀었습니다. 표지에는 익숙한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특별관리 대상자. 제가 아까 지하문서 보관실에서 봤던 그 단어. 회장 라운지 테이블 위에 똑같은 파일이 있었습니다. 회장님은 낮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오늘 지하에서 봤죠? 내가 알고 있어요. 저는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제가 봤다는 걸 회장님이 안다? 그럼 회장님은 저를 감시한 게 아니라 저를 움직이게 만든 겁니다. 회장님은 계속 말했습니다. 그 파일은 원래 당신 것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오늘 아침부터 누군가 당신을 그 파일에 끼워 넣었습니다. 이유는 하나죠. 회장님이 눈을 좁혔습니다. 당신을 범인으로 만들려고. 그 말이 끝나자 라운지 공기가 갑자기 무거워졌습니다. 제 머릿속에서 모든 조각이 맞춰졌어요.
정보 유출 사건, 소문, 해고, 가족도 조심해라는 문자, 특별관리 대상자 파일, 전부 저를 희생양으로 만들기 위한 장치였습니다. 그리고 회장님은 그걸 막기 위해 저를 일부러 앞으로 끌어낸 거였죠. 하지만 회장님이 다음 말을 꺼내는 순간 저는 진짜 공포를 느꼈습니다. 박도윤 씨, 오늘 밤부터 당신은 선택해야 합니다. 내 편에 설 건지 아니면 이 건물에서 사라질 건지. 그때 라운지 문 밖에서 아주 작은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딱 한 번. 그리고 멈춤. 누군가가 문 밖에서 듣고 있었습니다. 회장님도 그 소리를 들었는지 말이 멈췄습니다. 그리고 회장님이 아주 조용히 제게 속삭였습니다. 지금부터가 진짜입니다. 그들이 움직였어요. 저는 그 순간 확신했습니다. 오늘 밤 누군가가 증거를 먼저 가져가려고 할 겁니다. 그 녹음기와 파일을. 그리고 그걸 뺏기면 저는 정말로 범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라운지 안은 숨소리조차 크게 들릴 만큼 조용했고 저는 손바닥에 땀이 차오르는 걸 느꼈습니다. 문 밖의 사람은 누구일까? 그리고 회장님은 정말 저를 살리려는 걸까? 아니면 더 큰 판의 미끼일까? 그 답은 바로 다음 순간에 드러날 겁니다. 라운지 문 밖에서 멈춘 발소리 하나가 제 목줄을 잡아당기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숨을 크게 들이쉬지도 못했어요. 회장님도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가 테이블 위 녹음기를 손바닥으로 덮으며 아주 낮게 말했죠. 지금부터는 내가 말하는 대로만 움직이세요. 그 말은 명령이었지만 동시에 마지막 안전장치처럼 들렸습니다. 회장님은 소파 옆에 있던 작은 버튼을 눌렀습니다. 라운지 한쪽 벽면에 있던 얇은 패널이 딸깍 소리를 내며 열렸고 안쪽에 작은 보관함이 드러났어요. 회장님이 그 안으로 파일과 녹음기를 넣는 모습은 너무 침착해서 더 무서웠습니다. 마치 이런 날이 올 걸 알고 있었다는 사람처럼요. 그 순간 문 밖에서 억지로 웃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회장님, 아직 안 가셨네요? 이지우였습니다. 딱 그 목소리였어요. 저는 반사적으로 몸이 굳었습니다. 회장님은 아무렇지 않다는 듯 등을 기대고는 느릿하게 대답했습니다. 무슨 일이지? 이지우가 문을 열고 들어오는 순간 저는 그 사람의 눈동자부터 봤습니다. 예전처럼 매끈한 미소를 띠고 있었지만 눈은 웃지 않았어요. 표정은 예의였고 속은 계산이었습니다. 회장님, 오늘 박도윤 씨를 따로 부르셨다고 해서요. 혹시 제가 준비할 게 있나 싶어서. 그 말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준비할 게 있는 게 아니라 무슨 얘기를 했는지 확인하러 온 거잖아요. 회장님은 아주 짧게, 단호하게 잘랐습니다. 없어. 나가. 라운지 공기가 찢어질 듯 팽팽해졌습니다. 이지우는 잠깐 굳더니 곧 미소를 지으며 한 걸음 다가왔어요. 그러면서 저를 힐끗 봤습니다. 그 시선이 마치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너 지금 회장님 편 들면 너는 끝이야. 그때 회장님이 저를 보지 않고도 제 마음을 읽은 것처럼 테이블을 손가락으로 2번 두드렸습니다. 그 소리 하나로 저는 정신을 차렸어요. 회장님이 말했습니다. 박도윤 씨는 오늘부터 내가 직접 관리한다. 비서실도 총무도 개입하지 마. 이지우의 얼굴 근육이 아주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그건 놀람이 아니라 기분 나쁨이었어요. 회장님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이지우가 조심스럽게 받아쳤습니다. 회장님 회사 규정상 인사 관련 업무는 비서실과 인사팀이. 회장님이 시선을 들어 이지우를 똑바로 봤습니다. 그 눈빛 하나로 이지우는 입을 다물었어요. 규정은 내가 만든다. 짧고 차가운 말. 그 한마디로 라운지의 주도권은 완전히 회장님에게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이지우는 지금 물러나는 게 아니라 밖에 나가서 다른 손을 쓰려고 할 거예요. 그 예상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이지우가 라운지를 나간 지 5분도 안 돼서 제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모르는 번호로 온 문자였어요. 문자 너 지금 어디냐? 회장님이 널 살릴 것 같아? 너부터 잘려야 끝나. 손이 떨렸습니다. 등골이 얼어붙는 느낌이었어요. 회장님이 제 표정을 보고는 낮게 물었습니다. 문자 왔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장님은 한숨을 길게 내쉬며 말했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겁먹고 도망치길 바라고 있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움직이는 방향 하나가 진실이 될 수도 있고 누명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라는 걸요. 회장님은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가더니 야경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내가 청소부에게 팀을 맡기려 한 이유, 그걸 사람들은 파격이라 부르겠지. 하지만 내겐 덫이었다. 덫. 회장님이 그 단어를 입에 올리는 순간 제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회장님은 뒤돌아보지 않은 채 더 깊은 이야기를 꺼냈어요. 내가 몇 달 전부터 내부에서 돈이 새는 걸 알아차렸어요. 계약이 이상하게 틀어지고 경쟁사가 우리 자료를 너무 정확히 알고 있었죠. 그런데 문제는 그 통로가 너무 내부적이어서 내가 믿는 사람들 말고는 설명이 안 됐다는 거예요.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저는 회사의 핵심 정보를 다루는 사람이 아니었는데 왜 제 이름이 특별관리 대상자 파일에 들어갔을까요? 회장님이 그 답을 냈습니다. 그들은 내가 흔들리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나를 몰아내려면 먼저 새로운 희생양을 만들 필요가 있었겠죠. 그 희생양이 저였습니다. 회장님은 제 쪽으로 돌아서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래서 내가 당신을 위로 올리려 했습니다. 당신이 팀장이 되면 반응이 나올 테니까. 움직이는 놈이 누군지, 누구 편인지, 누가 먼저 칼을 빼는지. 회장님은 저를 구해주려고만 한 게 아니었습니다. 저를 미끼로 써서 숨어있던 놈들을 끌어내려 했던 거예요. 저는 억울하면서도 무서웠습니다. 제가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싸움판에 던져진 기분이었거든요. 그때 회장님이 제게 뜻밖의 물건을 건넸습니다. 작은 사원증 케이스. 겉으로는 평범했는데 안쪽에 카드가 2장 들어 있었습니다. 하나는 제 임시 출입증이고 다른 하나는 제한구역 출입 카드였어요. 회장님이 말했습니다. 내일 아침 평소처럼 출근해서 그리고 당신이 특별관리 대상자로 분류된 이유를 직접 확인해 보세요. 어디서요? 지하 2층. 보안 기록 보관실. 저는 숨을 삼켰습니다. 그곳은 저 같은 사람이 함부로 갈 수 없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회장님은 제 눈을 똑바로 보며 단언했습니다. 거기에 답이 있어요. 그리고 그 답은 단순히 정보 유출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 말이 왜 그렇게 소름 끼쳤는지 아세요? 나는 지금까지 회사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더 큰 게 있다는 뜻이었거든요. 회장님은 마지막으로 아주 중요한 말을 덧붙였습니다. 도윤 씨, 내일 당신을 막으려는 사람이 반드시 나옵니다. 당신을 죄인으로 만들려고 할 겁니다. 그 순간이 오면 너는 딱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회장님이 낮게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당신이 흔들리면 그들이 이깁니다. 라운지를 나오는 길, 저는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면서도 손끝이 얼어 있었어요. 제한구역 카드가 손바닥에서 뜨겁게 느껴졌습니다. 마치 그 카드가 너는 이제 평범한 청소부가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 같았죠. 하지만 집으로 돌아가는 길, 더 무서운 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지하 주차장. 제 앞에 누군가가 서 있었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 얼굴은 낯설었지만 눈빛은 익숙했어요.
회사에서 보안팀이라 불리는 사람들의 눈빛. 그 남자가 제 길을 막고 말했습니다. 박도윤 씨, 내일 출근 안 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이 새하얘졌습니다. 이건 경고가 아니었습니다. 협박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확신했습니다. 내일 아침 지하 2층에 가는 순간 제가 범인으로 굳어지느냐, 진실로 뒤집느냐가 결정될 겁니다. 그렇다면 저는 과연 그 지하로 내려갈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 전에 누군가가 제 입을 막아버릴까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저는 회장님의 말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당신이 흔들리면 그들이 이깁니다. 그날 밤 저는 거의 잠을 못 잤습니다. 혹시 누가 따라오진 않았는지, 현관문 잠금이 제대로 됐는지, 창문이 열려 있진 않은지 같은 것들을 몇 번이나 확인했어요. 평소에 제가 이렇게 예민한 사람이 아니었는데 그날은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제가 지금 누군가의 표적이 되어 있다는 걸 몸이 먼저 알아차린 것 같았거든요. 다음 날 아침 로비에 들어서자 이미 분위기가 이상했습니다. 직원들이 평소보다 조용했고 눈이 자꾸 제 쪽으로 따라왔어요.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었습니다. 어제 회장실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오늘 뭔가 터질 건지 다들 감으로 알고 있는 눈빛이었죠. 엘리베이터 앞에서 이지우를 마주쳤습니다. 그녀는 저를 보자마자 눈꼬리를 아주 살짝 올렸어요. 입은 웃고 있었지만 그 웃음이 진심이 아니라는 걸 저는 이제 알았습니다. 도윤 씨, 오늘은 좀 일찍 왔네요? 저는 대답을 짧게 했습니다. 괜히 말을 섞을수록 약점이 될 것 같았거든요. 네. 이지우는 제 옆에 서서 아주 조용히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회장님이 어제 도윤 씨를 너무 챙기시더라. 사람들 눈이 무섭다는 거 알죠?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확실히 느꼈습니다. 이지우는 걱정하는 척하면서 경고하고 있었어요. 너는 지금 너무 튄다. 그러니 내려와라. 내려오지 않으면 우리 방식으로 내리게 하겠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고 저는 일부러 다른 층 버튼을 눌렀습니다. 지하 2층으로 바로 내려가면 눈에 띌 것 같아서요. 한층 위에서 내려 계단으로 내려가는 게 더 안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제가 지금 하는 모든 행동이 이미 누군가의 감시 대상일 수 있다는 것을요. 한층 위에서 내린 저는 사람 없는 복도를 지나 계단으로 내려갔습니다.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은 이상할 정도로 조용했습니다. 발소리만 울리고 형광등이 깜빡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제가 가진 제한구역 카드가 주머니 속에서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지하 2층. 보안 기록 보관실 앞에 도착했을 때 저는 한 번 더 숨을 고르고 손을 뻗었습니다. 카드 리더기에 카드를 찍는 순간 삑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습니다. 문 안은 차가운 공기와 금속 냄새가 섞여 있었어요. 벽면에는 수많은 서류함이 정리되어 있었고 천장에는 CCTV가 깜빡거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CCTV를 보자마자 다시 긴장했습니다. 내가 여기 들어온 게 기록으로 남겠구나.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보관실 안쪽에 누군가가 이미 서 있었습니다. 저는 순간 발을 멈췄어요. 그 사람은 보안팀 유니폼을 입고 있었고 얼굴은 무표정했습니다. 어제 주차장에서 저를 막았던 그 남자는 아니었지만 분위기는 비슷했어요. 그가 제게 다가오지 않은 채로 말했습니다. 박도윤 씨, 여기까지 왜 오셨습니까? 그 말투는 질문이 아니라 신문이었습니다. 저는 회장님이 준 카드가 있다고 말할까 하다가 멈췄습니다. 여기서 회장님을 꺼내는 순간 이들은 더 빠르게 움직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 발 물러서지 않고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제 인사 기록 확인하러 왔습니다.
그 남자는 코웃음을 치듯 웃었습니다. 청소부가 인사 기록을요? 그 순간 제 자존심이 아니라 제 생존 본능이 먼저 반응했습니다. 저들은 지금 나를 격화시키는 말로 흔들려는 거예요. 제가 화를 내거나 당황하거나 말이 꼬이면 그걸 이유로 나를 쫓아낼 수 있죠. 저는 감정을 누르고 똑같이 낮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제가 확인할 권한이 있다고 안내받았습니다. 보안 요원이 제 주머니 쪽을 흘끗 보더니 말했습니다. 권한이 있다면 그 권한을 누가 줬는지 기록이 남아야 하는데요. 그 순간 제 머리가 빠르게 돌아갔습니다. 회장님이 말했던 덫이라는 단어가 떠올랐어요. 이건 단순히 기록 확인이 아니라 내가 여기 들어오는 순간 누군가가 나를 잡기 위해 준비한 시나리오가 움직이는 거였습니다. 저는 침착하게 말했다가 바로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 카드 뒷면에 적혀 있던 작은 시리얼 번호와 함께 카드 케이스 안쪽에 끼워져 있던 메모 한 장이 눈에 들어왔어요. 회장님 필체였습니다. B-2 보관실 9시 15분 서랍 17번 특별관리 파일. 시간이 적혀 있었습니다. 9시 15분. 그 말은 회장님이 이 순간을 정확히 계산하고 있다는 뜻이었어요. 그리고 지금 시간이 9시 12분이었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3분 후면 무슨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때였습니다. 복도 쪽에서 급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보관실 문이 다시 열리며 누군가가 들어왔어요. 이지우였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이지우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인사팀장과 법무팀 직원까지 세 사람이 함께 들어왔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이미 결론이 적혀 있었습니다. 잡았다는 표정. 이지우가 제게 밝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도윤 씨, 여기서 뭐 해요? 여긴 아무나 들어오면 안 되는 곳인데. 그리고 인사팀장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박도윤 씨, 무단 출입으로 확인됩니다. 지금부터 사실확인서 작성하셔야겠습니다. 순간 제 머릿속이 쾅 하고 울렸습니다. 이거였어요. 이들이 만든 덫은 무단 출입이라는 명분이었고, 저는 그 덫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 보관실 안쪽 서랍에서 작은 알림음이 울렸습니다. 서랍 17번의 전자 잠금 장치가 자동으로 풀리는 소리였습니다. 딸깍. 세 사람의 시선이 동시에 그 서랍으로 향했습니다. 저는 그걸 보며 확신했습니다. 회장님은 이미 이 판을 뒤집을 증거를 이 안에 준비해 두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가 진짜였습니다. 왜 회장님은 청소부인 저에게 팀을 맡기려 했는지, 그 이유가 단순한 파격이 아니라 누군가를 잡기 위한 함정이었다는 사실이 드디어 눈앞에서 터지기 직전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하나였습니다. 서랍이 열린 그 순간 이지우의 눈빛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 눈빛은 더 이상 비서의 것이 아니었어요. 무언가를 숨기고 지키고 필요하면 부수려는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았습니다. 제가 서랍 17번을 열어 내용을 꺼내는 순간 그들은 제게 해고가 아니라 범죄자라는 딱지를 붙이려 들 겁니다. 과연 그 서랍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을까요? 그 안에 한 장이 제 인생을 살릴까요? 아니면 더 큰 지옥이었을까요? 서랍 17번이 열리는 소리는 이상할 정도로 크게 들렸습니다. 딸깍하고 잠금이 풀리는 순간 보관실 안 공기가 확 달라졌어요. 인사팀장, 법무팀 직원, 그리고 이지우까지 세 사람 모두가 내가 아니라 서랍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 시선이 말해줬죠. 저 서랍은 원래 열리면 안 되는 서랍이었다는 걸요. 인사팀장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평소 회의실에서 듣던 그 딱딱한 목소리였는데 오늘은 조금 흔들리더라고요. 이 서랍 누가 열었습니까?
저도 모르게 대꾸가 나올 뻔했어요. 저요라고. 하지만 그 말을 하는 순간 제게 덮어 씌워질 이야기가 눈앞에 그려졌습니다. 청소부가 보안 구역 침입해서 기밀 서류를 열었다. 딱 그 프레임이죠. 그래서 저는 숨을 고르고 단 한 문장만 말했습니다. 저도 지금 처음 봅니다. 이지우가 한 발 먼저 움직이려 했습니다. 서랍 쪽으로 손을 뻗는 모습이 너무 급해서 꺼내야 할 게 있다는 걸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었어요. 저는 재빨리 앞으로 나섰고 그 순간 법무팀 직원이 제 앞을 막았습니다. 박도윤 씨, 그 서랍은 법무 검토 대상입니다. 손 떼면 곤란합니다. 저는 손을 멈춘 채로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럼 지금 여기 있는 법무팀에서 확인해 주세요. 저는 손 안 댈게요. 그 말에 법무팀 직원이 잠시 멈칫했습니다. 본인도 알았던 거예요. 이 상황에서 확인하지 말자고 하면 더 의심받는다는 걸요. 결국 법무팀 직원이 장갑을 끼듯 서류를 조심스레 꺼냈습니다. 두꺼운 파일 하나 그리고 얇은 봉투 하나가 나왔어요. 파일 표지에는 붉은 스탬프로 이렇게 찍혀 있었습니다. 특별관리 회장 지시. 그 글자가 보이는 순간 인사팀장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이지우의 눈동자는 한 번 더 흔들렸고요. 법무팀 직원이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문서 한 장과 작은 USB가 들어 있었습니다. USB는 아주 평범한 흰색이었고 아무 로고도 없었습니다. 그걸 보는 순간 저는 떠올랐습니다. 회장님이 제게 처음 권한 카드를 건네며 했던 말. 당신이 흔들리면 그들이 이긴다. 그리고 또 하나. 회장님이 굳이 청소부인 나에게 팀을 맡기려 한 이유. 이건 단순한 파격 인사가 아니었어요. 이 회사 안에서 누군가를 잡기 위한 판이었고, 저는 그 판에서 미끼이자 증인이었습니다. 법무팀 직원이 문서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읽을수록 표정이 심각해졌어요. 인사팀장도 가까이 다가와 내용을 훑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믿기 어려운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내부 정보 유출 의심자 인사팀, 총무라인 그리고 비서실 일부. 비서실 일부. 그 단어에 이지우가 숨을 한 번 삼켰습니다. 그 문서에는 아주 구체적인 기록이 적혀 있었습니다. 특정 날짜, 특정 시간, 특정 회의 자료가 출력된 기록, 그리고 그 자료가 외부로 넘어갔을 가능성이 높은 경로까지요. 특히 충격적이었던 건 그 경로가 단순한 이메일이나 메신저가 아니었습니다. 외국어로 된 통화 기록. 영어, 중국어, 독일어 그러니까 제가 그동안 알아듣고 수상하다고 느꼈던 방식 그대로였습니다. 그 순간 제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제가 겪었던 모든 이상함이 우연이 아니었다는 뜻이었어요. 그들은 애초에 들킬까봐 일부러 외국어로 통화했고 청소부 출신이 무슨 말을 알아듣겠냐는 편견을 이용했습니다. 그때 인사팀장이 마치 자신을 변명하듯 말했습니다. 이건 확정된 게 아닙니다. 의심 기록일 뿐이에요. 하지만 법무팀 직원이 조용히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의심 기록이 이렇게 구체적이면 조사 개시 사유는 충분합니다. 이지우가 그제서야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어요. 그럼 이 파일을 왜 도윤 씨가? 말끝이 흐려졌습니다. 이지우도 알고 있었죠. 이게 회장님의 지시였다는 걸. 그리고 회장님이 이걸 왜 여기 숨겨뒀는지도요. 그 순간 제 머릿속에서 하나의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회장님이 저에게 팀을 맡기려 했던 건 저를 키우기 위해서가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 있었어요. 저는 직원들 사이에서 늘 투명 인간이었습니다. 회의실 밖 복도, 화장실 앞, 주차장 누구도 저를 위협으로 보지 않으니까요. 그러니 그들은 마음 놓고 수군거렸고
외국어로 거래했고 자료를 옮겼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걸 들었습니다. 제가 외국어를 알아듣는다는 걸 그들은 끝까지 몰랐죠. 회장님이 왜 도윤 씨에게 팀을 맡기려 했는지 이제 알겠네요. 법무팀 직원이 낮게 말했습니다. 그때 보관실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이번엔 회장님 비서가 아니라 보안팀장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뒤이어 회장님이 직접 들어오셨어요. 저는 순간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회장님은 평소처럼 위압적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피곤해 보였고 단호했어요. 그분은 서랍에서 나온 파일과 USB를 한번 보고 인사팀장과 법무팀 직원을 차례대로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아주 낮고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제 시작합시다. 그 한마디에 방안이 얼어붙었습니다. 회장님은 제게 시선을 주셨습니다. 그 눈빛은 잘 버텼다도 아니고 고생했다도 아니었습니다. 증인이 필요했다. 딱 그 눈빛이었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회장님이 저를 팀장으로 앉히려 한 건 회사의 미래 때문이기도 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회장님조차 손떼기 어려운 내부의 썩은 줄기를 자르기 위해 저 같은 밖의 사람이 필요했던 겁니다. 하지만 동시에 저는 또 하나를 느꼈습니다. 이제 이 판이 본격적으로 뒤집히는 순간 저는 더 이상 불쌍한 피해자로만 남아있을 수 없다는 걸요. 그들은 분명히 반격할 겁니다. 특히 이지우는 지금 이 자리에서 끝나지 않을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회장님이 제게 팀을 맡기려 했던 마지막 이유. 그 핵심은 아직 남아있었습니다. USB 안에는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 이 회사의 판도를 완전히 바꿔버릴 한 사람의 이름이 들어있었으니까요. USB를 노트북에 꽂는 순간 보관실 안의 공기가 더 무거워졌습니다. 누구도 먼저 말하지 않았어요. 말이 필요 없었죠. 이 작은 장치 하나가 오늘의 해고가 누구에게 떨어질지 결정할 거라는 걸 모두가 알고 있었으니까요. 회장님은 노트북 화면을 한번 바라보고 보안팀장에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보안팀장이 파일 목록을 열어 재생 버튼 위에 커서를 올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이지우가 아주 미세하게 한 걸음 물러섰어요.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신에게 칼이 날아오면 뒤로 빠지거든요. 재생 버튼이 눌렸습니다. 처음엔 잡음뿐이었어요. 회의실 같은 울림, 종이 넘기는 소리, 물컵이 부딪히는 소리. 그러다 곧 누군가의 낮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평소 회사에서 듣던 그 목소리였습니다. 너무 익숙해서 더 소름이 돋았어요. 일본 본사 자료는 내일 새벽에 넘어가. 우리 쪽에서 먼저 제안서 던지면 한국 쪽은 당연히 흔들릴 거야. 인사팀장이 숨을 삼켰고 법무팀 직원의 손이 멈췄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지우의 손가락 끝이 떨렸습니다. 아직도 누가 말했는지는 나오지 않았지만 말하는 방식과 숨소리만으로도 분위기가 바뀌고 있었어요. 녹음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근데 청소부가 팀장? 회장님도 이제 맛이 갔네. 솔직히 말해 그 여자 하나로 여론 돌리려는 거잖아. 희생양. 그 단어가 제 귓가를 때렸습니다. 희생양. 맞아요. 저를 그렇게 만들려고 했던 겁니다. 청소부를 팀장으로 앉혀서 문제가 터졌다는 식으로요. 누가 봐도 쉬운 이야기. 자극적이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책임 전가의 방식이죠. 하지만 회장님은 그걸 허락하지 않겠다는 듯 눈을 감지 않았습니다. 시선은 화면에 박힌 채 표정 하나 바뀌지 않았어요. 그러다 드디어 결정적인 문장이 나왔습니다. 이지우가 앞에서 불을 지피고 우리는 뒤에서 움직이면 돼. 자료는 내가 넘긴다. 대신 보상은 약속대로. 그 순간 이지우의 얼굴에서 핏기가 빠져나갔습니다. 자기 이름이 직접 나오자
숨을 들이마시는 소리조차 들릴 만큼 정적이 깊어졌어요. 이지우가 급히 입을 열었습니다. 회장님, 저 건 누가 조작한? 말을 끝까지 못했습니다. 회장님이 아주 짧게 손을 들어 말을 막았거든요. 그 제스처 하나가 이 방 안에서 회장님이 누구 편인지 분명히 보여줬습니다. 보안 팀장은 녹음을 멈추지 않았어요. 이어서 나온 건 더 구체적인 거래 내용이었습니다. 경쟁사 담당자와 주고받는 외국어 통화, 전달 방식, 은행 계좌 일부, 그리고 청소부 출신을 앞세워 책임을 돌리는 플랜까지. 저는 그 부분에서 고개를 숙이고 말았습니다. 화가 나서가 아니라 너무 허탈해서요. 나는 내 능력을 증명해서 여기까지 왔다고 믿었는데 누군가는 처음부터 그걸 도구로만 봤던 겁니다.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크게 부딪히는 건 실력 부족이 아니라 인간의 밑바닥이더라고요. 녹음이 끝나자 회장님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이제 로비로 내려갑시다. 그 말에 인사팀장이 당황했습니다. 회장님, 여기서 조용히 처리하시는 게. 회장님은 인사팀장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단 한 문장만 던졌습니다. 조용히 처리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썩은 겁니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인사팀장은 더 이상 아무 말도 못했어요. 법무팀 직원도 고개를 끄덕였고 보안팀장은 이미 무전기를 꺼내 들었습니다. 우리는 그대로 로비로 내려갔습니다. 로비는 이미 사람들로 가득했어요. 아까 그 하이라이트 장면 때문인지 임직원들이 무슨 일인지 알고 싶어서 몰려든 겁니다. 그곳에는 제가 익숙하게 봐오던 시선들이 있었어요. 청소부가 뭘 했길래? 하는 눈빛. 주제 넘게 나섰구나 하는 냉소. 그리고 이제 곧 쫓겨나겠지 하는 기대까지. 회장님은 중앙에 서서 로비 전체가 조용해질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이 회사 기밀을 외부로 넘기고 내부를 흔들며 한 직원에게 책임을 뒤집어 씌우려 한 사람. 그 사람이 해고입니다. 그때였습니다. 회장님이 손을 들어 보안팀장에게 신호를 주자 보안팀이 한 사람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처음엔 믿기지 않았어요. 그 사람은 늘 회사에서 중립인 척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누구 편도 아닌 척, 늘 예의 바른 척, 조용히 웃던 사람. 바로 총무팀 박 과장이었습니다. 박 과장이 버둥거리며 외쳤습니다. 회장님, 이게 무슨... 회장님이 고개를 돌렸고 보안팀장이 노트북을 로비 중앙 테이블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재생 버튼이 눌렸어요. 그 순간 스피커에서 흘러나온 목소리는 로비 전체에 퍼졌습니다. 자료는 내가 넘긴다. 대신 보상은 약속대로. 박 과장의 얼굴이 그대로 굳었습니다. 더 이상 말이 나오지 않더라고요. 그때 모두의 시선이 제게로 옮겨왔습니다. 청소부가 아니라 결정적인 단서를 가진 사람으로. 회장님이 마지막으로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박도윤 씨가 아니었으면 이 녹음도, 이 진실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로비 한가운데 서서도 아직 손이 떨렸습니다. 기쁘다기보단 이제부터가 더 무섭다는 걸 알았거든요. 박 과장 하나로 끝나지 않을 거라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어요. 그리고 그때 사람들 사이에서 누군가가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하는 게 들렸습니다. 박 과장만이 아니야, 이지우도. 그 말이 씨앗처럼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회장님이 나서서 판을 뒤집었지만 진짜 참교육은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박 과장은 겉에 드러난 손일 뿐이고 그 뒤에서 청소부를 팀장으로 앉힌 회장의 행동을 이용해 회사 전체를 흔들려 했던 진짜 사람은 따로 있었으니까요. 그날 로비의 공기는 사람들의 숨까지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박 과장이 보안팀에 붙잡혀 끌려가는 모습을 보면서도 누구 하나 크게 소리내지 못했어요.
다들 머릿속으로 같은 계산을 하고 있었거든요. 박 과장만 저랬을까? 저 사람 혼자 움직였을 리가 없는데. 회장님이 왜 하필 청소부에게 팀을 맡기려 했는지 이제부터가 진짜일지도 몰라. 저는 그 계산의 한가운데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누구보다 먼저 깨달았어요. 이 판은 박 과장 해고로 끝나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걸요. 박 과장은 손이었고 손을 움직인 팔이 따로 있다는 걸 회장님도 알고 계셨습니다. 회장님은 로비 한가운데서 저를 보더니 아주 조용하게 말씀하셨어요. 박도윤 씨, 잠깐만 위로 올라갑시다. 순간 제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로비에서 박수라도 받고 끝나는 줄 알았는데 회장님은 오히려 더 차가운 얼굴이었거든요. 고맙다 같은 말은 없었어요. 마치 지금부터 진짜 중요한 일을 시작하겠다는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우리는 회장실로 올라갔습니다. 회장님, 법무팀, 보안팀장, 그리고 제가 전부였습니다. 문이 닫히자 회장님이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다가 책상 서랍을 열어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두툼한 서류 봉투였습니다. 박도윤 씨, 이 회사에서 당신이 겪은 일 단순히 불운이 아니었습니다. 그 한마디에 제 목 뒤로 소름이 쫙 돋았습니다. 제가 겪은 모욕, 수군거림, 청소부 주제라는 눈빛들, 그게 누군가가 만든 흐름이었다는 뜻이니까요. 회장님은 봉투에서 사진 몇 장과 이메일 출력물을 꺼내 테이블 위에 펼쳤습니다. 박 과장이 경쟁사 사람과 만나고 있는 사진, 특정 시기에만 오간 외부 메일, 그리고 결제 승인 내역까지. 회장님이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박 과장은 오래전부터 내부 정보를 밖으로 흘리던 사람입니다. 문제는 그걸 알고도 막지 못했던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저는 숨을 삼켰습니다. 그걸 알고도라는 말이 너무 무서웠어요. 알면서 방치했다는 뜻이니까요. 그때 회장님이 저를 똑바로 보며 제가 평생 잊지 못할 말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일부러 당신을 미끼로 올려 세웠습니다. 제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미끼요? 회장님은 제 표정을 보더니 표정 하나 안 바꾸고 덧붙였습니다. 당신에게 미안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기존 임원들과 라인들은 서로 얽혀 있었고 내부 조사는 번번이 막혔어요. 누군가 판을 뒤집어야 했습니다. 그 순간 그동안 제가 품고 있던 의문이 한꺼번에 연결됐습니다. 왜 회장님은 그렇게 무리한 결정을 했을까? 왜 하필 청소부였던 나에게 팀을 맡기려 했을까? 왜 내 주변에만 사건이 연달아 터졌을까? 회장님은 제가 말을 못하는 걸 알았는지 더 깊은 얘기를 꺼냈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은 이미 그들 눈엔 약한 골이었습니다. 배경도 없고 조직도 없고 쉽게 찍어 누를 수 있다고 생각했겠죠. 그래서 당신을 위로 올려놓으면 반드시 움직일 거라고 봤습니다. 맞았어요. 제가 조금만 빛나면 누군가는 반드시 저를 끌어내리려고 했습니다. 그게 이지우였고 박 과장이었고 그리고 더 큰 누군가였어요. 회장님이 손가락으로 이메일 출력물 한 장을 짚었습니다. 저는 그 글줄을 읽는 순간 손끝이 얼어붙었습니다. 발신자 이름 이지우. 회장님은 말했습니다. 이지우는 단순한 비서가 아닙니다. 내부 파벌의 중심이에요. 박 과장과도 연결돼 있고 일부 임원들과도 얽혀 있습니다. 저는 목이 타들어갔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제가 상대했던 건 개인의 악의가 아니라 조직적인 구조였던 겁니다. 그때 회장님이 제게 묻듯 말했습니다. 당신은 여기서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어요. 저는 숨을 참았습니다. 첫째, 지금 당장 퇴사하고 보상금을 받고 조용히 살아가기. 둘째, 내가 만들 팀을 맡아서 이 회사의 썩은 고리를 끊는데 끝까지 함께하기.
이게 회장님이 청소부에게 팀을 맡기려던 진짜 이유였습니다. 저를 좋아서 올린 게 아니라 필요해서 올린 겁니다. 그리고 그 필요는 누군가를 망신 주고 쫓아내는 수준이 아니라 회사의 뿌리를 뽑아내는 일이었어요. 저는 순간 흔들렸습니다. 여기까지 오면서 너무 많이 다쳤거든요. 사람들의 말, 시선, 모욕, 그리고 미끼라는 단어까지. 그런데 회장님이 마지막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당신은 이미 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존재가 됐습니다. 왜인지 알아요? 회장님은 제 눈을 보며 말했어요. 당신은 그들의 언어를 이해하니까요. 말 그대로도 속뜻도. 그 말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저는 통역만 한 게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의 거짓말, 뒷거래, 숨은 계산을 읽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지금 이 회사에 가장 필요한 능력이었어요.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회장님,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회장님이 눈을 가늘게 뜨셨습니다. 말해보세요. 저는 천천히 아주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다시는 청소부라는 이유로 누군가를 아래로 내려다보는 회사가 되지 않게 해주세요. 제가 팀을 맡는다면 실력과 인성으로만 사람을 쓰는 구조를 만들겠습니다. 회장님은 잠시 침묵하다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좋습니다. 그게 내가 바라는 변화이기도 하니까. 그 순간 회장님이 서류 한 장을 제 앞으로 밀었습니다. 글로벌 소통팀 가칭 팀장 임명서. 제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회장실 문 밖에서 소란이 들렸어요. 보안팀장이 급히 들어와 말했습니다. 회장님, 이지우 씨가 자료를 들고 퇴사하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보안팀장이 숨을 고르고 저를 한번 봤습니다. 도윤 팀장님을 고소하겠다고 합니다. 기밀 녹음으로요.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끝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회장님은 자리에서 일어나 아주 낮고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좋아요. 로비로 내려갑시다. 그리고 회장님은 제게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하셨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참교육입니다. 박도윤 씨가 왜 팀장이 되어야 하는지 전 직원 앞에서 오늘 확실히 끝냅시다. 로비로 내려가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저는 제 손이 얼마나 떨리는지 느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도망치고 싶진 않았어요. 저를 무시하던 사람들이, 저를 주제넘는다고 비웃던 사람들이 오늘은 제 앞에서 어떤 얼굴을 하게 될지. 로비로 내려가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제 손은 계속 떨렸습니다. 하지만 회장님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 표정 하나로 저는 확신했습니다. 오늘은 누군가가 저를 또 청소부 출신이라는 단어로 짓밟는 날이 아니라 그 단어로 사람을 밟아온 사람들이 스스로 무너지는 날이라는 걸요.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로비는 이미 소문이 퍼져 있었습니다. 직원들이 무슨 일이지 하는 얼굴로 원을 만들고 서 있었고 그 가운데엔 이지우가 서류 봉투를 끌어안고 서 있었습니다. 눈빛은 독했고 입꼬리는 억지로 올라가 있었어요. 마치 이번 판은 내가 이긴다는 사람처럼요. 이지우는 목소리를 키웠습니다. 제가 듣고 싶지 않은 단어들을 섞어가며요. 회장님, 저 사람 회사 기밀을 몰래 모았어요. 그리고 녹음까지 했습니다. 그 말에 로비가 한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제가 한순간에 영웅에서 의심스러운 사람으로 바뀌는 느낌이었죠.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장면이 뭔지 저는 알아요. 누군가를 들어 올렸다가 더 크게 떨어뜨리는 장면. 하지만 회장님은 그 장면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회장님은 로비 한가운데에 서서 아주 차갑고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좋습니다. 지금부터 사실만 확인하죠. 회장님은 보안팀장에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보안팀장이 태블릿을 켜자
로비 전광판에 화면이 연결됐어요. 그리고 그 순간부터 이지우의 얼굴이 아주 천천히 굳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로 나온 건 출입 기록이었습니다. 박 과장이 외부와 접촉하던 시간대, 특정 회의 자료가 열람된 시간대, 그리고 그 직후에 같은 문서가 프린트된 기록이 연달아 떠올랐습니다. 문서 열람자 이름과 프린트 승인자가 이지우로 찍혀 있었어요. 두 번째로 나온 건 메일 로그였습니다. 외부로 나간 첨부 파일의 흔적, 회사, 내부 시스템에서 반출 금지로 묶인 문서가 누군가의 개인 메일로 전달된 기록. 그 발신 승인 또한 이지우였습니다. 세 번째로 나온 건 CCTV 화면이었습니다. 박 과장이 늦은 밤 비서실 프린터에서 서류를 챙기는 장면 뒤에 불과 몇 분 차이로 이지우가 같은 자리에서 USB를 꽂는 모습이 선명했습니다. 그 장면이 재생되는 동안 로비는 숨소리조차 사라졌어요. 그제야 사람들의 시선이 저에게서 이지우로 옮겨갔습니다. 청소부 주재라고 수군대던 사람들의 얼굴이 이번엔 아니, 저 사람이 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순간이 가장 서늘했습니다. 사람들은 진실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힘의 방향이 바뀌는 순간을 좋아한다는 걸 저는 너무 많이 봐왔거든요. 회장님은 여기서 끝내지 않았습니다. 이지우 씨가 주장한 기밀 녹음 건은 더 간단합니다. 보안팀장이 또 다른 파일을 열었습니다. 제가 녹음이라고 오해받을 만한 어떤 장면이 나오긴 했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으로 달랐어요. 그 물건은 제가 숨긴 게 아니라 회장님이 법무팀과 함께 합법적인 내부조사 절차로 보관하고 있던 증거 장비였습니다. 제가 그것을 몰래 쓰거나 반출한 기록도 없었고 접근 권한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 장비를 도윤의 약점으로 만들기 위해 일부러 소문을 흘린 정황이 이지우의 메시지 기록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회장님은 마지막으로 로비 전체를 향해 말했습니다. 제가 청소부에게 팀을 맡기려 했던 이유가 뭔지 다들 궁금했겠죠. 사람들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 질문은 제가 첫날부터 견뎌온 조롱의 핵심이었으니까요. 회장님은 제 옆에 서서 천천히 이어갔습니다. 나는 직급이 아니라 실력을 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이유는 이 조직이 오래 썩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안에서 서로 감싸고 도는 사람들로는 절대 못 잡습니다. 그래서 조직 밖의 시선, 기득권에 묶이지 않은 사람, 그리고 무엇보다 정직하게 사실을 쌓을 사람이 필요했어요. 그게 박도윤 씨였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 로비 어딘가에서 누군가가 숨을 크게 들이마셨습니다. 그 와중에 이지우는 끝까지 버텨보려 했습니다. 목소리를 떨면서도 이건 조작이라고 말하려 했죠. 하지만 회장님은 단 한마디로 막아버렸습니다. 법무팀 절차대로 진행하세요. 즉시 직무정지. 그날 이지우는 로비에서 그대로 내려앉았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얼마나 잔인한지 저는 그제야 이지우도 알았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 시선으로 저를 짓눌러왔던 사람이 똑같은 시선에 깔려 무너지는 걸 보면서도 저는 이상하게 통쾌하기보다 차가웠습니다. 이 사건은 회사 전체를 바꿨습니다. 회장님은 다음날 전 직원 공지로 인사 원칙과 평가 기준을 바꿨습니다. 출신, 직무, 학력으로 사람을 줄 세우는 관행을 공식적으로 금지했고 내부 부조리 제보 채널을 강화했습니다. 그리고 청소 업무 시설 직용력이라는 이름 뒤에 숨겨진 차별을 없애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바로 시작했어요. 그리고 저에게는 그날 약속했던 자리가 주어졌습니다. 저는 새로 만든 팀의 팀장으로 임명됐습니다. 이름은 화려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역할은 분명했습니다. 외부와의 소통만이 아니라 내부의 언어 권력, 암호, 수군거림, 뒤틀린 문화 그것까지 정리하는 팀.
저는 첫 회의에서 팀원들에게 말했습니다. 짧게요. 대사는 최소로 하지만 제 마음은 정확히 담아서요. 우린 실력으로만 말합시다. 그리고 누구도 출발점으로 사람을 깎아내리지 못하게 합시다. 몇 달 뒤 저는 로비를 지나갈 때마다 한 가지가 달라졌다는 걸 느꼈습니다. 누군가가 뒤에서 제 직업을 비웃는 대신 제 말을 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다는 것.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새로 들어온 청소팀 아주머니가 저를 보며 작게 웃어주던 순간이었습니다. 그 웃음은 제가 그날 로비에서 얻어낸 승진보다 더 값졌습니다. 저는 아직도 완벽히 편안하진 않아요.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적어도 이제는 압니다. 회장님이 청소부에게 팀을 맡기려 했던 건 쇼가 아니라 썩은 뿌리를 뽑기 위한 가장 현실적이고 가장 잔인할 정도로 정확한 선택이었다는 걸요. 그리고 저는 그 선택의 결과로 더 이상 누군가의 조롱 속에 서 있는 사람이 아니라 누군가가 다시 조롱당하지 않게 만드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입니다. 하지만 제 인생은 그날 로비에서 시작됐습니다.